눈보라치는 겨울산, 14살 천한 소년이 독침에 쓰러진 양반을 구해냅니다. 핏줄은 나를 죽이려 했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네가 나를 살리는구나. 친아들에게 버림받은 양반과 그를 살린 천한 소년. 피보다 깊은 인연으로 얽힌 두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달빛 전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먼 옛날 영조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작은 고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매서웠습니다. 게다가 이태 연속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곳간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오래였습니다. 굶주림과 추위가 겹치니 마을마다 죽는 이가 속출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혹독한 겨울, 목숨이 눈송이보다 가볍던 그 시절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고을 변두리, 산자락 움막에 허겸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14살, 아직 어린 티가 남아 있었으나 먹을 것이 변변찮아 몸은 마른 편이었지요. 허겸은 관노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비는 관아에 허드레시를 하다 병으로 죽었고, 어미는 그 이듬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요. 고아가 된 허겸을 거둔 것은 산 아래에서 약초를 캐며 근근히 살아가던 노파였습니다. 노파는 허겸에게 산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풀이 약이 되고 어떤 풀이 독이 되는지, 어떤 뿌리가 열을 내리고 어떤 껍질이 피를 먹게 하는지, 허겸은 노파의 손끝을 따라 하나하나 익혀나갔지요. 노파마저 3년 전 눈을 감았으나 허겸은 그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신부는 천했으나 허겸의 눈빛만큼은 맑고 깊었습니다. 손놀림은 기민했고 약초를 다루는 솜씨는 어지간한 의원보다 나았지요. 마을에는 허겸에 대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덫에 걸린 산토끼의 다리를 꿰매 살려냈다느니, 독버섯을 먹고 쓰러진 나무꾼을 해독시켜 살렸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었지요. 허겸은 그저 묵묵히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고 아픈 짐승이 있으면 돌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그 고을에는 이대감이라 불리는 양반이 있었습니다. 본명은 이학주, 젊은 시절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으나 권력 다툼에 휘말려 일찍 낙향한 선비였지요. 이대감은 고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살았고 논밭도 제법 넉넉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품이 곱고 학문이 깊어 고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으나 한 가지 근심이 있었으니 바로 외아들 이도윤이었습니다. 이도윤은 올해 25, 이대감의 유일한 핏줄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총명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고 과거 준비를 핑계로 한양에 머무는 날이 많았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효성 깊은 아들이었습니다. 문안 인사를 빠뜨리는 법이 없었고 사람들 앞에서는 늘 아버지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였지요. 그러나 그 속내는 달랐습니다. 이도윤의 마음속에는 재산과 관직에 대한 욕망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루빨리 눈을 감아 주기를, 그래서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되기를 은밀히 바라고 있었지요. 그날도 허겸은 늘 하던 대로 산에 올랐습니다. 겨울이라 캘 수 있는 약초는 많지 않았으나 눈 속에서도 뿌리를 뻗는 풀들이 있었지요. 허겸은 낡은 지게를 지고 익숙한 산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산이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까치가 울고 산새가 지저귀련만 그날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허겸은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눈 위에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산짐승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사람의 발자국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발자국은 산 위쪽으로만 향해 있을 뿐 돌아 내려온 흔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발자국 사이사이에 붉은 점들이 떨어져 있었지요. 피였습니다. 허겸의 등줄기로 찬 기운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산새가 울지 않는 것은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징조였지요. 허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대로 발길을 돌릴까,
아니면 발자국을 따라가 볼까. 결국 허겸은 피 묻은 발자국을 따라 산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발자국은 점점 희미해지다가 벼랑 근처에서 끊어졌습니다. 허겸은 조심스레 벼랑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멈추었지요. 눈 덮인 바위 틈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얀 눈 위로 드러난 것은 값비싼 비단 두루마기, 은실로 수놓은 갓근, 그리고 창백하게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양반이었습니다. 그것도 예사 양반이 아니라 제법 벼슬을 지낸 듯한 늙은 양반이었지요. 허겸은 급히 벼랑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노인의 코앞에 손을 가져다 대니 미약하나마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허겸은 노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얼굴은 햇빛이었고 입가에는 검푸른 피가 말라붙어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노인의 목덜미, 옷깃에 가려진 부분에 아주 작은 침 자국이 있었습니다. 침 자국 주변은 검붉게 멍들어 있었지요. 허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것은 짐승에게 당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놓은 독침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은밀하게 들키지 않도록 정교하게 놓은 독침이었지요. 누군가 이 노인을 죽이려 한 것이었습니다. 허겸은 쓰러진 노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천한 신분으로 양반을 건드렸다가는 무슨 변을 당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살려놓았는데 노인이 죽기라도 하면 살인죄를 뒤집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살린다 해도 양반 대길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곤장을 맞을 수도 있었지요. 천한 목숨, 아무도 모르는 척 지나가면 그만이었습니다. 허겸은 발길을 돌리려다 멈추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눈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지요. 허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짐승도 살려냈거늘 사람을 버릴 순 없지요. 허겸은 노인의 맥을 짚었습니다. 맥이 가늘고 빨랐습니다. 독이 온몸으로 퍼지고 있다는 뜻이었지요. 허겸은 재빨리 지게에서 약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노파에게 배운 해독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먼저 도끼를 빼내야 했습니다. 허겸은 허리춤에서 작은 칼을 꺼내 침 자국 부위를 째고 입으로 도피를 빨아냈습니다. 검붉은 피를 뱉어내고 다시 빨아내기를 여러 번. 허겸의 입술이 얼얼해질 때쯤에야 피 색깔이 조금 맑아졌지요. 허겸은 밤새 노인 곁을 지켰습니다. 산 아래 자신의 움막으로 노인을 옮기는 것은 무리였기에 벼랑 아래 바위 틈에 마른 풀을 깔고 임시 거처를 만들었지요. 불을 피우고 약을 다려 먹이기를 사흘. 노인은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을 뜬 노인은 허겸을 보자마자 희죽희죽 웃으며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리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달이 떴네. 달이 떴어. 토끼가 방아를 찢는다. 쿵덕쿵덕. 허겸은 처음에 독 기운이 덜 빠져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눈빛을 자세히 보니 흐릿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맑고 또렷했지요. 어르신, 정신이 드십니까? 허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노인은 대답 대신 혀를 내밀고 눈을 희번덕거리며 손가락으로 허공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허겸의 귀에 대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미친 척하지 않으면 또 죽는다. 허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노인은 진짜로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살아남기 위해 미친 척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허겸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인의 연기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예, 어르신. 달이 참 밝습니다. 노인의 눈가에 잠깐 미소가 스쳤다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허겸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노인을 이대로 산속에 숨겨둘 수는 없었습니다. 겨울산은 너무 추웠고 제대로 된 약재와 음식이 필요했지요. 허겸은 노인의 옷가지와 소지품을 살폈습니다. 옷 안쪽에 수놓인 문양, 폐옥에 새겨진 글자를 보고 허겸은
이 노인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고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사는 이대감이었지요. 허겸은 고민 끝에 이대감 댁의 별채로 노인을 몰래 옮기기로 했습니다. 한밤중 인적이 끊긴 시각을 골라 허겸은 노인을 업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이대감 댁 뒷담에는 오래되어 무너진 곳이 있었습니다. 허겸은 그 틈으로 몸을 밀어넣어 별채까지 노인을 옮겼지요. 별채는 오랫동안 쓰지 않아 먼지가 수북했으나 그만큼 사람들의 발길도 뜸했습니다. 허겸은 밤마다 담을 넘어 별채를 찾았습니다. 약을 다리고 미음을 끓이고 상처를 돌보았지요. 낮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산에서 약초를 캐고 밤에는 몰래 대감댁을 드나들었습니다. 하인들의 눈을 피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부엌에서 물을 깃던 몸종과 마주칠 뻔했고 또 한 번은 뒷간에 가던 마부와 어깨를 스칠 뻔했지요. 그럴 때마다 허겸은 숨을 죽이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들키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이대감의 몸이 조금씩 회복되어 갈 무렵 허겸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의 목덜미에 박혔던 독침의 성분이 예사롭지 않았던 것이지요. 허겸은 노파에게 배운 지식을 총동원하여 독의 정체를 분석했습니다. 그것은 산에서 나는 흔한 독초가 아니었습니다. 관아에서나 구할 수 있는 귀한 약재를 배합해야만 만들 수 있는 것이었지요. 게다가 침을 놓는 방식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옷깃에 가려지는 부위를 정확히 노린 것을 보면 침을 놓은 자는 사람의 몸에 대해 잘 아는 자였습니다. 허겸은 조심스럽게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팔러 온 산골 사람에게, 약초를 사러 온 관노에게 이것저것 슬쩍 물어보았지요. 그러다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대감 댁의 도련님 이도윤이 며칠 전 관아의 아전과 은밀히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남의 눈을 피해 만났다고 했지요. 허겸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아들이 아비를 죽이려 한 것인가. 허겸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으나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핏줄보다 무서운 것은 욕심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이대감은 이제 제법 몸을 추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친 척 연기를 멈추지 않았지요. 혹시라도 자신이 살아있다는 소문이 퍼지면 또다시 목숨을 노리는 자가 나타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이대감이 허겸을 불렀습니다. 자네, 이리와 함께. 허겸은 조심스레 이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대감은 한참 동안 허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평생 벼슬도 해보고 권세도 누려보았네.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지. 그런데 정작 내 핏줄은 보지 못했어. 이대감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나를 죽이려 한 것을 알고 있네. 허겸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핏줄이 나를 죽이려 했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네가 나를 살렸네. 이대감이 허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자네는 왜 나를 살렸는가? 천한 신분으로 양반을 건드리면 화를 입을 것을 알았을 터인데. 허겸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산에서 짐승을 치료할 때도 그 짐승이 사나운지 순한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죽어가는 목숨이 있으면 살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사옵니다. 이대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당연한 것이라. 그 당연한 것을 내 자식은 하지 못했구나. 그날 밤 이대감은 허겸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젊은 시절 조정에서 겪은 일들, 낙향하게 된 사연, 아들에 대한 기대와 실망을 이야기했지요. 허겸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이도윤은 초조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산에서 실종된 지 보름이 넘었는데도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이도윤은 처음에 독침을 맞은 아버지가 산에서 쓰러져 죽고
들짐승이 시신을 뜯어먹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고사로 처리될 터였지요. 그런데 시신도 없고 소식도 없으니 불안한 마음이 커져만 갔습니다. 혹시 살아있는 것은 아닌가? 이도윤은 은밀히 사람을 풀어 산을 뒤지게 했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도윤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환갑이 2달 뒤였지요. 만약 아버지가 어디선가 살아있다면 환갑 잔치를 열어 불러내면 되었습니다. 교성 깊은 아들이 아버지의 환갑을 크게 치르겠다고 방방곡곡에 소문을 내면 아버지가 숨어 있더라도 나타나지 않을 수 없을 터였지요.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리면 되었습니다. 이도윤은 고을 사람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비록 실종되셨으나 저는 아버님의 생존을 믿습니다. 환갑 잔치를 크게 열어 아버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도윤의 효심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그 효심의 속내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지요. 겉은 효심이요, 속은 살심이었습니다. 환갑 잔치날 이도윤은 술잔에 독을 넣을 작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스스로 다짐하면서 말이지요. 이대감의 병이 거의 나을 무렵 뜻밖의 이야기가 허겸을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이대감이 허겸을 불러 앉히고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에게 해야 할 이야기가 있네. 허겸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자네 부모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는가? 허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노였던 아비가 병으로 죽고 어미가 그 이듬해에 따라 죽었다는 것밖에 모르고 있었지요. 자네 아비는 본래 관노가 아니었네. 이대감의 말에 허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네 아비 이름이 허진이었지. 허진은 나와 함께 과거를 준비했던 것이었네. 나보다 학문이 깊고 글재주가 뛰어났지. 이대감의 눈이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허진은 과거의 장원으로 급제했네. 그러나 곧 누명을 쓰고 역적으로 몰렸지. 가사는 정몰되고 본인은 옥사했으며 가족은 모두 관노로 떨어졌네. 허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명을 씌운 자들 중에 도윤의 외가가 있었네. 허진의 재산과 벼슬을 탐낸 것이지. 이대감이 허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는 역적의 자식이 아니네. 억울하게 죽은 충신의 자식이야. 내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네. 자네 부모는 죽었고 자네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찾을 수가 없었지. 허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자네가 나를 살렸네. 원수의 집안에 발을 들인 셈인데도 아무것도 모른 채 나를 살렸어. 이대감이 허겸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네. 자네 부모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네. 허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천한 줄로만 알았던 자신의 피가 사실은 그런 사연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요. 그날 이후 허겸은 달라졌습니다. 아니, 겉으로는 달라지지 않은 척했습니다. 허겸은 일부러 더 어리숙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를 아느냐는 물음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셈을 하라 하면 손가락을 꼽다 틀리기 일쑤였지요. 겁이 많은 척도 했습니다. 큰 소리가 나면 화들짝 놀라고 낯선 사람을 보면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사람들은 허겸을 그저 얼빠진 약초꾼으로만 여겼지요. 그러나 허겸의 머릿속은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대감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었지요. 이도윤이 아비를 죽이려 한 이유, 외가에서 벌인 과거의 악행, 그리고 환갑 잔치에서 벌어질 일까지 허겸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환갑 잔칫날 모든 것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이대감도 그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미친 노인은 미친 척 잔치에 나가고 바보 약초꾼은 바보인 척 술시중을 들겠습니다. 허겸이 말했고 이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두 사람은 각자의 연기를 더욱 완벽하게 다듬어 나갔습니다. 미친 이는 더욱 미친 척, 바보는 더욱 바보인 척.
모든 것은 환갑 잔칫날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마침내 환갑 잔칫날이 밝았습니다. 이도윤은 아버지의 환갑을 빌미로 온 고을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관아의 아전들, 이웃 고을의 양반들, 심지어 한양에서 내려온 손님들까지 있었지요. 잔치상은 화려했습니다. 산의 진미가 가득한 상이 줄줄이 들어왔고 기생들의 노랫소리가 대청마루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도윤은 손님들 앞에서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버님께서 실종되신 이후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잔치를 열어 아버님의 무사 귀환을 빌고자 합니다. 손님들은 이도윤의 효심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누구신가? 대감 어르신 아니신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길을 열었습니다. 그 사이로 허름한 행색의 노인 하나가 비틀비틀 걸어 들어왔습니다. 옷은 남루했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눈빛은 초점이 없었지요. 달이 떴네. 달이 떴어. 오늘은 내 생일이라네. 노인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이대감이었습니다. 완벽하게 미친 사람 행세를 하며 잔칫집에 나타난 것이지요. 이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저토록 미쳐버렸다는 것이 더욱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곧 이도윤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쳤다면 오히려 일이 더 쉬워졌기 때문이지요. 미친 사람에게 술을 먹이고 죽이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터였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었습니다. 이대감은 상좌에 앉아 희죽거리며 손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끔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거나 허공에 손을 휘젓거나 알 수 없는 노래를 흥얼거렸지요. 손님들은 안타까운 눈으로 이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저리 훌륭하시던 분이 미쳐버리시다니. 저 효성 깊은 아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는가. 이도윤은 겉으로 눈물을 훔치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지요. 이윽고 이도윤이 손수 술병을 들고 아버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오늘이 환갑이시옵니다. 불초 소자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이대감은 멍한 눈으로 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도윤이 정성스레 술을 따랐습니다. 투명한 술잔 안에서 맑은 술이 출렁였지요. 그러나 허겸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술을 따르기 직전 이도윤의 손가락이 잠깐 소매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을. 분명 무언가를 술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드시옵소서 아버님. 이도윤이 술잔을 내밀었습니다. 손님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이대감의 떨리는 손이 술잔에 닿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허겸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야 했지요. 이대감의 손이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술잔이 입술에 닿기 직전 이대감이 갑자기 히히 웃으며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술은 싫어. 다리 마셔야지. 이도윤의 눈썹이 실룩거렸습니다. 아버님, 한 잔만 드시옵소서. 싫어. 싫다니까. 이대감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미친 어른 술 먹이기가 저리 힘드시구먼. 이도윤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도윤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억지로 술잔을 들게 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한 잔만 드시옵소서. 불초 소자의 효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목소리는 간절했으나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대감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친 척 연기를 하면서도 저 술잔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고 있었기에 손이 떨린 것이지요. 바로 그때 허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허겸에게로 쏠렸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이 젊은 이가 대체 무슨 짓인가 싶어 눈을 둥그렇게 떴지요. 허겸이 이도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련님, 소인이 먼저 맛을 보겠습니다. 뭐라?
어르신께서 드시기 전에 소인이 먼저 맛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술이 상했을 수 있으니까요. 허겸이 공손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천한 것이 감히 무슨 짓인가. 그러나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술에 독이 없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좋다. 맛을 보아라. 이도윤이 술잔을 내밀었습니다. 허겸이 술잔을 받아들었습니다. 단숨에 술을 들이켰지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허겸이 술을 마신 뒤 잠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도윤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저 천한 것이 쓰러질 터였지요. 그러면 미친 아버지가 마시려던 술에 독이 있었다고 불러대면 되었습니다. 누군가 아버지를 노리고 독을 넣었다고 자신은 오히려 피해자라고 말하면 되었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허겸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이도윤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도련님, 이 술이 참 독하군요. 허겸의 목소리가 대청마루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도윤이 더듬거렸습니다. 독이라고 하였습니다. 술에 독이 들어있다고요. 순간 잔칫집이 얼어붙었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독이라니 무슨 소리인가? 저 자가 미친 소리를 하는 게 아닌가? 허겸이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소인은 약초꾼입니다. 독초를 다루는 법을 알지요. 이 술에 들어있는 독은 관아에서만 구할 수 있는 희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 조그만 환약을 꺼내 보였습니다. 소인은 미리 해독약을 먹어 두었습니다. 이 독의 성분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도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이 벌컥 열리며 관아의 포졸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도윤을 잡아라. 원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며칠 전 허겸은 이미 관아에 밀서를 보내두었던 것입니다. 이도윤이 아비를 독살하려 한다는 것, 그리고 관아의 아전과 결탁하여 독을 구했다는 것을 낱낱이 적어 보냈지요. 원님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으나 환갑 잔칫날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잔칫집 구석에 숨어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고 방금 허겸이 술을 마시는 장면까지 똑똑히 목격한 것이지요. 포졸들이 이도윤을 애워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나는 죄가 없다. 이도윤이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허겸이 마신 술에서 독이 검출되었고 그 독을 구한 경로도 밝혀졌지요. 이대감이 느릿느릿 일어섰습니다. 미친 척하던 눈빛이 맑게 돌아왔습니다. 도윤아. 이대감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내가 나를 죽이려 했구나. 이도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버지가 미치지 않으셨단 말입니까? 미친 척하지 않으면 또 죽으니까. 이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핏줄이 나를 죽이려 하다니. 이 얼마나 기막힌 일인가. 잔칫집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도윤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며칠에 걸친 신문 끝에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도윤이 아비를 죽이려 한 것은 재산과 관직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비가 죽으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될 터였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도윤의 외가에서 과거에 허겸의 아비 허진을 역적으로 몰아 죽였다는 것이었지요. 허진은 과거에 장원급제한 인재였습니다. 그러나 이도윤의 외조부가 허진의 재산과 벼슬을 탐내어 누명을 씌웠습니다. 허진은 옥에서 죽었고 그 가족은 관노로 떨어졌지요. 이 사실은 지금껏 묻혀 있었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이 모든 것을 조정에 보고했습니다. 이도윤은 폐륜의 죄로 엄한 처벌을 받게 되었고 이도윤의 외가 역시 과거의 죄가 드러나 삭탈관직을 당했지요. 핏줄은 단죄되었고 진실은 마침내 빛을 보았습니다.
허겸의 아비 허진은 사후에 남아 역적의 누명을 벗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충신의 명예가 회복된 것이지요. 고을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의 전말을 듣고 탄식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패륜아가 있었다니. 저 약초꾼이 대감을 살리고 진실까지 밝혔구먼. 허겸의 이름이 고을에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된 뒤 이대감이 허겸을 불렀습니다. 자네에게 청하고 싶은 것이 있네. 허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에게는 이제 핏줄이 없네. 도윤이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이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네를 양자로 드리고 싶네. 자네가 내 뒤를 이어주게. 허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대감의 제안은 진심이었습니다. 허겸을 아들로 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겠다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허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감 어르신의 마음은 감사하옵니다. 하오나 소인은 양자가 되는 것보다 하고 싶은 일이 있사옵니다. 하고 싶은 일이라니? 소인의 아비 허진의 이름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역적의 자식이 아닌 충신의 자식으로 당당히 살고 싶사옵니다. 이대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그게 옳구나. 자네 아비의 명예를 되찾는 것이 먼저지. 이대감은 관아에 글을 올려 허진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허겸이 밝혀낸 증거들과 이번 사건의 전말이 조정에 보고되었고 마침내 허진의 관작이 복원되었습니다. 허겸은 더 이상 관노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충신의 자식으로 당당한 양인으로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이대감은 허겸을 양자로 삼지는 않았으나 평생 은인으로 모시며 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핏줄보다 깊은 정이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몇 해가 흘렀습니다. 허겸은 의술을 배워 고을의 의원이 되었습니다. 산에서 배운 약초 지식에 정식으로 의서를 공부하니 그 실력이 날로 늘어 멀리서도 환자가 찾아올 정도였지요. 어느 겨울밤 허겸은 오랜만에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습니다. 옛날 이대감을 발견했던 그 벼랑 근처였습니다.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고 달빛이 하얗게 산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허겸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달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구나 싶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로 사람이 죽어나가던 겨울, 핏줄이 핏줄을 죽이려 했던 그 참혹한 일들까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작은 인연까지. 아버지, 어머니, 허겸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아들이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에 쌓인 눈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대답하듯이. 허겸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옛말에 적선지가의 필유경사라 하였습니다. 착한 일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는 뜻이지요. 허겸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이대감을 살렸고 그 선행이 결국 자신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반대로 이도윤은 핏줄인 아비마저 죽이려는 악행을 저질렀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지요.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는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지요. 피가 섞였다 한들 마음이 없으면 남보다 못하고 피가 섞이지 않았다 한들 마음이 있으면 형제보다 가까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달빛 아래 맺어진 인연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